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로 벌써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은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렇게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또 우리에게 여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그 변화가 조금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변화에 맞춰서 새해 비즈니스 계획도 추진해 나가셔야 될 텐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올해 2022년에 변화된 세상, 경제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 한 해 2022년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 거냐. 맞습니다. 직업.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 듣게 되겠네요. 사실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나름대로 꽤 견실한 성장을 했던 국가들에서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는 일자리의 숫자를 어떻게 하면 더 늘려서 네. 좀 경기도 부양하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까를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터지면서 그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고민도 당연히 하긴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까를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원대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요.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트럭을 운전하셨던 분들이 다시 복귀를 안 한다든지, 예. 관제사로 이제 우리 비행기 운항하는데 도움 주시는 분들도 원대 복귀를 안 한다든가, 예. 그리고 물류 택배 시스템을 관리하는 뭐 IT 관련한 종사자들도 안 돌아오고, 유럽에서도 식당을 다시 열어봐라라고 네. 허용을 했는데 식당을 안 여는 거예요. 식당 주인들이 일을 안 해요? 예, 일을 안 하는 거죠. 나 식료품 파는 거 당분간 안 할 거예요. 그냥 가게 문 잠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당분간은 그냥 문 걸어 잠글 거예요. 이런 왜요? 거죠. 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갑자기 안 왜 안 돌아오는. 오는지. 예. 자, 첫 번째는 추측을 해보죠 그럼. 예. 예.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추측하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에잉? 대표적으로 원대 복귀를 가장 안 하는 직종을 보면 흔히 말해서 9 to 6가 아닌 직종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럭 운전을 예를 들면요. 한번 배송을 시작하면 예. 원거리다 보니까 가족하고 떨어져서 일주일 가까이 트럭 안에서 자면서 갔다가 네네. 다시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집에 오거나, 관제사도 2교대 3교대다 보니까 애들 오늘 학교 가는 거 난 못 챙기고 그때는 뭐 밤새 네. 예를 들어서 관제실에서 일을 하다가 뭐 그다음 날은 또 하루 종일 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그동안 놓치고 실기했던 그 직종군들은 대거 원대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다가 네. 야, 이게 사는 거지,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군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코로나19 때 자녀분들이나 누구를 직접 케어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예.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직도 나는 이 자녀 곁을 떠날 수 없어. 예, 예를 들어서 보모를 알바를 고용해서 잠깐 보게 한다든지, 예. 뭐 가정부가 와서 가사도우미가 와서 좀 뭘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코로나 방역을 신경 써야 되는데 외부인이 오는 게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직접 내가 집안 살림하고 이런 비중이 좀 높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같이 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분업을 했을 만한 그런 그렇죠. 것을 스스로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다 보니. 예. 원래 9 to 6면은, 그러니까 정규적인 일반적인 근무 형태를 보이는 회사면은 부부가 업무 교대를 해가면서 오늘은 잠깐 당신이 어떻게 예, 하고 할 수가 예.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어디 멀리 가야 된다든가 뭐 3교대로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대응력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직업으로 복귀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능하고.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유럽 쪽은 조금 달라요. 미국과 달리 유럽 쪽은 내가 지금 코로나 형국 속에서 제한적인 형태로 영업을 해봤자, 사업을 해봤자, 또는 일을 해봤자 그것으로 벌게 되는 내 소득이 나에게 큰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장사하는 사장님이건 종업원이건. 네. 왜냐하면 종업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8시간 일을 해야 일당이라도 제대로 받을 텐데 예. 뭐 4시간, 5시간 하라든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봤자 이거 고정비 전기료도 안 나오고 재료비도 안 부분적으로 나와요. 오픈하느니 안 열고 만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물류 체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통망에서 일부 제한이 있는 것도 이런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반나절이라도 열어줘야 거기서 물건 사다 뭘 만들어서 조립해서 또 보내주지. 맞습니다. 저 집 문 안 열어서 아직 이거 못 만들어요. 그러면 뒤에서 계속 일 밀리겠네요. 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일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아니 적자에서도 아니고 약간 흑자는 보는데 예. 가게 문을 열면 그 흑자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나도 나이가 유럽도 다 장년층이잖아요. 네. 초고령 사회가 예. 된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고 이 나이에는 벌써 내가 크게 소비를 더 할 것도 없고 내가 돈 쓸 때도 많지 않은데 그거 좀 더 벌자고 또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 사람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 예. 다시 뭔가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사표내기가 참 그렇게 어렵고 예. 사표내서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게 싫어도 다시 직장 다니는 건 어렵죠. 맞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나면 하여튼 다시 복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맥락 때문에 멀쩡하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참 부러운 직업군에 아니면 적지 않은 소득을 벌고 있는 직업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일자리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요즘 MZ세대를 비롯해서 청년층이 그 빈 자리를 지금 차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취업 안 된다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없다고 하니.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그런 직군들이라는 곳은 일정한 라이센스,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업무 경력 몇 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사람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안 돌아오고 있는 네, 그런 바로 그 직종들이. 분야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사회 초년생들이 바로 그 빈틈을 메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데 반대쪽 그럼 차의 소년생들은 기존의 경제 활동도 위축돼 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도 안 해가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 공고도 안 나니 네. 그럼 나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라는 거냐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렇겠네요 또. 네. 그래서 아주 이 일자리에 대한 독특한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조금 더 진화되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야, 이게 저는 굉장히 우울하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줄어든다고요? 예, 더 빨리 줄어들 것 같아요. 일자리가 아니면 일하려는 사람이 같이? 일하려는 사람의 변화는 뭐 지금 이제 원대 복귀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계속 뭔가 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일자리가 빨리 많이 생기지는 않아서 전 세계가 걱정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기업분들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 명분을 코로나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했었을 때 그 지방의 수많은 매장, 지점에서 엄청나게 매출을 올려줬던 시절도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지방의 수많은 매장과 지점을 아무도 잘 이용 안 하고 온라인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전성이라든가 그 근로자들과의 오랜 여러 가지 관계들도 인해서 예. 뭔가 수익률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지점들을 대거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장도 계시고 예. 그리고 그 직원들을 일정 부분 잉여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드디어 지점을 운영하지 말래잖아요. 문을 닫으래잖아요.
그러니 명분이 준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계속 근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네. 상황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정리할까 하던 것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계기가 됐다 이번에. 네. 회사라는 것도 아무리 그냥 수지타산을 생각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네. 명분이라는 게 있고 관계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지요. 그럴 때 그런 명분에 아주 좋은 대의 명분이 제공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어떻게 됐느냐. 일부 지점이 완전히 폐쇄돼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이 다 나갔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제한적으로 몇 개 지점을 다시 열었는데 그 옛날에 나간 분들은 돌아오지 않고 무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더욱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던 일자리마저도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손경제 10년쯤 진행했잖아요. 한 달쯤 휴가 가고 싶지 왜 않겠어요. 네. 안 가거나 못 가는 이유가 이게 한 달 정도 해서 예를 들면 박정호 교수님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진다고요. 자리 없어질까 봐. 그게 이제 꼭 표현도 그렇기는 한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남녀가 서로 만나다가 어떠한 다른 이유로 한 달간 연락을 못 하게 되는 네. 뭐 어디 뭐 멀리 잠깐 출장을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슬그머니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 변화가 계속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군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얹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가상 인간이라는 부분입니다. 가상 인간?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진우 기자님이 한 달 편하게 휴가를 갔다 오실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어떻게? 이진우 기자님이 실제 여기에서 방송 진행을 하지 않아도 네. 작가님이나 아니면 제가 네. 형님 바쁘시니까 잠깐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방송 원고를 다 써드리잖아요. 예. 그럼 그 원고를 AI가 인공지능이 예. 이진우 기자님 목소리와 똑같이 그대로 읽어주면서 네. 방송 진행을 해줘요. 지금과 똑같이. 예, 자연스럽게. 지금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웃음소리도 내고 취임새도 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예. 이진우 기자님이 뭐 유튜브 진행을 한다든가 뭐 방송 출연을 한다고 하면 예. 이진우 기자님이 나오시지 않아도 이진우 기자님 얼굴 모양으로 고스란히 예.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제가 돌아오면 제 일자리가 있다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달 휴가는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어떻게 되느냐. 네. 다시 기업 입장에서는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동안 이진우 기자님이라는 경제 분야에 이렇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을 육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예. 그런데 맨날 휴가 가겠다고 저러니 차라리 네. 가상 인간을 스타로 만들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네. 존재하지 않는 가상 앵커, 아나운서, 그다음에 뭐 방송인 만들고 라디오 DJ를 시키는 거예요. 목소리도 이진우 기자님보다 더 좋게. 사실 제가 진짜 존재하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라디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대스타로 만들어버리면 휴가 보내달라는 얘기도 없고 뭐 임금 협상할 때 그런 것도 없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업무 협조도 더 수월하겠죠. 지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야, 지금 새벽 2시에도 방송하고 새벽 5시에도 하나 하고 8시, 11시, 오후 2시. 바로 이 경지에 이른 기술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도화가 빨리 돼 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큰일 날 기술이네. 큰일 날 기술이에요. 네. 이 큰일 날 기술 때문에 더더욱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지금 진단이 중장기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도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나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컴백은 좀 이따가 생각해보고요. 이러고 있고. 고용하는 분들도 채용하는 분들도 잠깐 생각해봐. 저 데이빗이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떡하죠 이거? 점점 더 일자리는 없어지고
진짜 데이빗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로봇의 예금도 나오는 거고 뭐 어떤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나 예. 뭐 이제 이 일을 꼭 해야지만 소득이 얻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복지 대안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그렇게 바뀌고 있다. 생각 못했던 거네요. 네. 이게 뭔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네, 한 일주일 쉬고 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맞습니다. 2, 3주까지도 쉴 수 있는데 네, 2달, 3달 쉬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네, 고용인도 피고용인도. 네.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신산업 분야의 기술 표준 대결.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열려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주 관광을 간다든가, 예. 저 인공지능 분야로 뭘 한다든가, 뭐 IoT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거를 뭐 그냥 기업 현장에서 누가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서 성과를 내느냐, 우리는 이런 쪽으로 뉴스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산업의 밑단에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 산업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우주 무기가 뭔지를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우주 무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을 실제 현장에서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게 꽤 많거든요. 예. 제 기억으로 다이하드 4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해커가 미국의 송유관 시설인가 전력 시설을 해킹해서 네. 전체 한 지역이 블랙아웃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실제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보면 저 인공위성 거기 위에서 뭐 전자기판지 뭘 쐈는데 네. 지상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전자장비가 모두 다 마비된다든지. 네. 자, 그러니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에 많은 인공위성이나 새로운 것들을 거기 탑재해서 올리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무슨 남의 나라를 견제하거나 또는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 우주 무기란 이런 것이니 요런 거는 하지 마라. 요런 거를 할 때는 국제기구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된다. 뭐 예.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줄이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서로 자기가 확보한 기술은 우주 무기 리스트에서 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상대방이 확보한 기술은 우주 무기 기술의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저거는 사용을 제약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최근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주항공 산업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예. 나는 먼저 어떤 기술을 확보해놓고 예. 이건 우주무기가 아니고 저런 것들만 우주무기로 하자. 이렇게 논의하려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쓰일 뭔가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남의 나라 허락을 받는 구조예요? 그럼요. 예. 우주 공간은 공유 자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극처럼.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중국이 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제일 먼저 탐사하고 하는 게 예. 마치 무슨 국력을 과시해서 말이지 본인이 뭐 세계 1등 국가다라는 거 그냥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시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진짜 그게 목적이 과시형이 그게 아니라 아니라 이 실질적인 뒤의 목적은 이런 아주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주 무기를 네. 그럼 나중에 그거는 전쟁할 때 쓴다는 거네요. 전쟁이든 첩보든 뭐 안보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기술을 먼저 개발해 보려고. 네. 그것도 몰랐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때 예. 뭐는 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마 2022년부터 본격화될 거고요. 근데 우주항공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IoT 분야도 똑같아요. IoT 기술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뭘 많이 이용하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정류장에서 얼마만큼 오는지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그게 IoT 기술이에요. 그 버스에 사물 인터넷을 달아서 어느 예. 위치에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최근 이 IoT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표준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생긴 게 있었었는데
IoT 기술이 탑재된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CCTV예요. 근데 이 CCTV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 촬영하는 것으로 요즘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CCTV 안에 인공지능 기술,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돼서 갑자기 뭐 인구가 많은 대국 같은 경우는 예. 공공장소를 막 지나가는 그 불특정 다수 중에 현상 수배범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CCTV가 저절로 찾아내요. 안면 인식 어머나, 기술로. 어머나. 네. 아, 지나가는 사람 다 찍고 스캔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수배 중인 사람들 다 공공장소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서 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쪽 신호등에 서 있는 공안에게 문자가 와요. 저 앞에 걸어온 파란 티셔츠 걔 잡아. 네, 그거 한번 확인하라고. 그걸 누가 해주냐면 그 신호등 밑이나 근처에는 CCTV가 안면 인식으로 수배범인데 그런 거 같은데 확인해 보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와. 그게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인데, 자 이동 그 동안에는 그런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했구나 하고 말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특정 업체에서 만든 CCTV와 안면 인식 기술이 그 나라가 워낙 싸게 이거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이걸 차용해서 갖다 썼거든요. 예.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네. 인식을 못해요. 그 CCTV가 네.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얼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딩을 할 때 예. 백도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예. 재미로 또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안면 인식 기술과 CCTV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뻔히 알 것이고 대부분. 중국. 네. 예. 그러면 그걸 갖다 쓴 흔히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곳에 그걸 다 설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코딩이라는 거 뭐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네. 이 정도 기술의 코딩은 만 줄이 넘어요. 네네네. 그러면 남이 코딩해 놓은 걸 보면 그 전체 맥락을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네. 저도 옛날에 금융공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남이 코딩한 걸 주면서 예. 야 이거를 좀 고쳐봐 그러면 차라리 제가 다시 짰게요가 빨라요. 그렇겠죠. 그게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일부러 쉽게 카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상한 걸 또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안면 인식 기술 코딩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같이 깔아서 그걸 인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이 중요한 국가 시설물을 그걸로 관리 감독하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든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뭐 쿵우 팬더라든가 예. 뭐 우리 둘리라든가 예. 그 티셔츠를 입고 지나간 사람은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못 본다. 네.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기술 표준에 대해서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 표준을 정할 때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예. 아마 기술 표준이 앞으로는 세계 기술 표준이라는 게 우리가 표준 특허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2개씩 생길 것 같아요. 2개씩이요? 왜? 영미권 하나, 예. 중국권 하나. 기술 표준이 예. 각자 만든다는 겁니까? 각자죠. 그 예전에 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도 예. LG U+에게 화웨이 장비 그 5G 장비 언제까지 쓸 거냐 막 이렇게 질문하고 가셨거든요. 예. 예. 그것처럼 이제 어느 네트워크 환경에 구축을 할 때 중국산 하드웨어를 쓰면 그거와 프로토콜이 맞는 앞뒤 장비를 같이 사야 되고 예. 그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중국과 관련된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3국이나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확인할 그 길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심어놨는지 안 심어놨는지.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따로 쓰고 예. 쟤는 쟤네들끼리 싸도 쓰던 그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 미국이 안 사다 쓰고 네. 미국 거 중국이 못 사다 쓰고. 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 기술 최강국이었었던 시절에 예. 일본이 뭐만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 그게 전 세계 표준으로 잘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카세트 테이프 다음에 MD라고 예. 기억하시나요? 뭐 약간 카세트보다 좀 작은 사이즈 뭐가 있었어요. 예. 그걸로 음악 듣고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DVD 다음에 DVD는 영화 보다가 갑자기 다음 DVD 두 번째 DVD 갈아 끼고 그런 불편함이 네. 있어서 블루레이라고 저장 용량 큰 것도 개발된 적이 있어요. 네. 그거 다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왜 그건 일본 애들만 쓰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지? 안 쓰는 게 아니라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세계 표준으로 해주는 순간 일본 기업들과 일본 기술이 더 강성해지잖아요. 그걸 미국이 누른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일종의 예. 중국이 개발한 뭐 5G 장비나 이런 거 인정 안 해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럼 중국에서 만든 기술은 사장될 것이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중국은 너무 큰 시장 규모를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출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글로벌 다른 기업들이 야 중국에다가 팔려면 그쪽의 제품 사양 이거에 맞춰야지만 받아준대라고 하면서 거기에 납품하기 위한 기술 표준을 하나 맞춰야 되고 예. 또 영미권 국가를 기반으로 한 또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맞춰야 되고. 네, 아마 2개씩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편해지네요. 네. 자, 바로 그 기술 표준에 대한 이슈가 내년부터 올해네요. 올해부터 2022년부터 네,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광고 좀 듣고 바로 다시 이어오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2022년 올해의 경제산업 트렌드,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네요. 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근본적인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네. 사람은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웬만한 일들을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네. 네. 그런 사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더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연구 파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연구 분야 교수들이 뭐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걸 예. 보고 야, 요즘 거기 잘 나가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동안 큰 이슈가 안 됐던 대표적인 학문 분야가 인문학 또는 윤리학 뭐 또는 법학 이런 쪽이거든요. 네. 뭐 그냥 루틴한 분야라고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가장 뜨거워진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요? 네. 왜 새삼? 왜? 왜냐하면 이제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사람이 대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그 위력이 더 커지고 예.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숙성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사람이라는 건 뭘까라는 것부터 다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왜요? 왜? 자, 예전에는 창작 활동은 온전히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 아래 특허법이라든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술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었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그게 다 깨지기 시작했던 게요. GPT-3라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거는 자연어 처리에 거의 뭐 하나의 벽을 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그냥 소설을 써요. 문학 작품을 하나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냥 이메일을 알아서 써요. 답장을. 그리고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상황 보고 댓글도 그냥 알아서 남겨요. 말이 되게? 네, 말이 되게. 맥락에도 맞고? 맥락에도 맞고. 기계적인 느낌이 안 들게. 그러면 앞에 뭘 봤는지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거네요. 본인이? 그렇죠. 인공지능 그걸 본인이? 이해라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해석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이게 사람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쓴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GPT-3라는 모델인데요. 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창작물은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저작권 관리가 들어가고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도 사람이 보도했다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것도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언론사에서 신문 기사를 대거 내는데 이건 이 기사는 우리 언론사에서 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갖다 쓰는 매달 이용료 내면서 갖다 쓴 그 인공지능이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온전히 100%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건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게 책임을 물던지 아니면 둘 다 반반 책임이 있던지 뭐든지 네. 이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허허.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누가 권리와 책임을 갖느냐. 예. 그리고 의문 누가 가지고 있고.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냈을 때 그 사고 책임이 어디 있는가 하고도 맥락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논의를 천천히 하잖아요. 네네. 아직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건 벌써 시작된 일이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 미국 대선에는 네. 이 댓글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도록 댓글을 자꾸 달아서 언론 조작했다라고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항의한 적도 있었었고, 네.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화두 중에 하나가 오토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토데스크? 네. 예. 이 오토데스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송할 때 쓰고 있는 이 책상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책상과 비슷한 걸 하나 디자인하고 싶잖아요. 음. 그럼 뭐 제가 예전 같으면 도면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떻게 하고 스케치하고 뭐 해야 될 텐데 예.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오토데스크라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책상의 사이즈를 숫자로 입력을 해요. 네. 가로 세로 몇 미터 몇 미터. 그 다음에 이 책상이 견디있으면 좋겠을 하중을 또 숫자로 넣어요. 예. 100kg부터 얼마. 예. 그 다음에 이 책상의 소재로 뭘 사용하면 좋을지 나무인지 알루미늄인지 철인지 그거를 클릭해요. 예. 그리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네. 그럼 인공지능이 책상 디자인을 몇백 개를 해서 딱 띄워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했는데 어떤 국내 회사가 하나 있었냐면 그렇게 그냥 자기 디자이너로서 뭔가 새로운 영감이 안 떠올라서 예. 오토데스크에 이런 걸 한번 돌려보자 해서 숫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엔터만 딱 쳤는데 예. 뭐 이런저런 책상 디자인이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책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네. 제품화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고민은 이 책상의 디자인권이 온전히 우리 회사께 맞는 건가인 거죠. 예. 이거는 우리 회사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산 어떤 프로그램, 예. 그 오토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디자인을 해놓은 건데 예. 그럼 이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온전히 우리 거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디자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 오토데스크 만든 프로그램 회사에서 예. 야, 그거 너랑 나랑 나눠야 돼.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뭐 설계를 하든가 그림을 그려도 온전히 네. 사람이 그걸 했는데 그렇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네. 얼핏 저도 인공지능이 작사나 작곡을 한다고도 들었어요. 그럴 맞습니다. 경우에 그 작곡된 노래 저작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작사 작곡도 몇 가지로 이제 그 관련 분야의 그 논문들을 봤는데 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작곡가 그 작곡가는 사람인지라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그 작곡가가 작곡한 그 곡들을 인공지능에게 DB로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온 산출물, 그 작곡가의 스타일에 반영된 어떤 곡이 새로 나왔겠죠. 와. 그러면 그건 그 원 작곡가가 일부 권한이 있는 건지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완전히 아무 그런 어떤 작곡가 노래가 아니라 그냥 창작을 했다라고 하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는데. 있는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야, 이건 내가 기본적인 DB를 다 준 거나 똑같아.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아까 오늘 이제 한 세네 가지 큰 맥락인데요. 처음에는 일자리 변화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자꾸 기술이나 이런 걸로 대체되는 게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 개념 정의를 국제사회가 패권 전쟁 등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해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생활단으로 내려오면 그런 것들을 결국 할 때는 이거 책임을 누구한테 내가 물어야 되는지 피해를 받았을 때 그런 게 있네요. 이거는 권한은 누구 건지 이거를 알려고 하다 보니 이거는 법이라는 거나요, 윤리라는 거나요, 뭐 피해 소송이라는 건 그 가장 근원적으로 흘러들어가 보면 정의가 무엇이고 상식이 뭔지. 상식이 무엇이고 이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인문학적인 성찰과 고민들이 요즘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 생각 하다 보면 예.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요. 저도 잠깐 몸담고 있는 학회가 예. 제가 상임이사로 있는 학회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법학회라는 학회인데 예. 인공지능 때문에 법을 다 들었다 놔야 되니 다 논의해보자 이건데 논의하다 보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야, 그럼 사람은 뭐야? 되게 모든 법은 법규는 이런 사람을 피해자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페널티를 부여할 때 구속시키고 예. 신체를 감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신체를 감금할 수도 없으니 뭐 이런 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사람을 정의를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약간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공상, 예. 생각, 성찰을 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인문학적인 큰 트렌드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불거질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과학기술적인 것에 좀 근원적인 거. 예. 뭐 요즘 저도 여기저기 뭐 넷플릭스나 같은 이런 OTT 채널들을 통해서 영화들을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 예. 6번째 대멸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인류 자체에 대한 생존을 고민하는 거죠. 궁극적인. 예. 그다음에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벌어지는 뭐 미드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좀 더 궁극적인 질문들과 화두를 던지는 거죠. 뭐 범인 잡고 뭐 연애하고 사랑 싸움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요즘의 고민이. 네. 자,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해 하시는 건 이런 큰 기술적인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산업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들 속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목에 힘을 좀 줘도 되는데 네. 조금 스스로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요? 왜? 이런 생각도 많이 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신산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IoT, 바이오 헬스 이 모든 분야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이 두 가지인데 예.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배터리예요. 예. 이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파운드리 회사들 반도체 예. 제작 예.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대만하고 한국이 다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파운드리 말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가 동북아시아 다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주 산업에도 그 우주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일 테고 예. 그런 것들에서 상대방을 원활하게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이런 중요한 기초 원자재 부품 소재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그쪽에 납품 안 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기타 나라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앞으로 저는 당분간은 우리가 좀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싶거나 그동안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좀 주저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요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의 아니게 한국이 주연이 되고 있다. 주연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 도움 없이 뭘 못하거든요. 반도체 안 주면 그만이고 네. 배터리 안 주면 물론 그만이고. 안 주면 우리도 큰 손실을 네. 보죠. 예. 그렇지만 옛날처럼 무조건 뭐 우리가 이제 카드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특히 네. 이게 어느 상대편 들지 말라고 할 텐데 그 양쪽 거대한 세력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런 줄타기 속에서 끝까지 물건을 팔 건 팔아야죠. 그러면서 왜 주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데 너희도 줄게. 맞아요. 그래서 네. 자, 요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벌써 작년이네요. 미일 정상회담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 터울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보다 훨씬 우호적이었고 훨씬 더 우리나라에 자유권을 줬어요. 미국이. 예, 미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 내용들을 전부 다 공동 성명서로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안 주기로 중국과 싸우기로. 네. 그래서 뭐 이런 신산업 부분은 같이 밸류체인 구축해서 같이 하고 뭐 신장 위구르 문제 제기하고 홍콩 문제 제기하고 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하고는 1절 중국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발표해줘라는 문구들이 다 생략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빠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어떤 줄타기를 한다 했었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2022년 경제산업 트렌드 중에 중요한 것들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언제나 재미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들 편한 시간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